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IMF의 중국 경제 경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진핑 국가 주석도 중국 경제를 좀 달려보고자 각종 정책들을 가동하고 있지만,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고성장은 끝났나 보다, 이제 저성장을 점차 받아들여야 되는 국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국면입니다. 성장 속도는 점차 둔화돼서 중성장,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를 들여다볼 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만약에 이 위태위태한 일들이 하나 벌어져서 뭐 중국발 금융위기, 중국발 부채위기, 중국발 뭐 부동산 위기, 이런 것들이 터지기만 한다면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고, 워낙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뭐 정말 중국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때 그냥 멀쩡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번 2025년 경제전망서를 준비하면서 내내 중국 경제를 계속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워낙 세계 경제의 약한 고리로서 부채 위기, 유동성 함정, 저성장의 늪, 혹은 디플레이션의 늪, 정말 많은 정말 종합병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이 어떤 위협을 가져다 줄지를 판단해야만 또 세계 경제의 흐름, 한국 경제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경제 전망서를 쓰고 준비하는 내내 중국 경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그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국 경제는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IMF도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차이나 리포트라고 볼까요? IMF의 중국 경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 보고서가 얼마 전에 발표됐었고, 이 보고서 내용 속에서 제가 이 경제전망서 발간 기념과 함께 같이 전달해 드릴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께 해당 내용들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도약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treme poverty, 극단적인 빈곤, 극빈이죠. 그 극빈율, 빈곤율을 보면 1990년 중국은 세계의 극빈율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나게 높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이죠. 근데 2019년으로 세계의 빈곤율과 중국의 빈곤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의 빈곤율이 훨씬 더 밑돌면서 떨어졌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빈곤율이에요. 중국이 상당한 도약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케 해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건전한 성장 혹은 선진국 진입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진단할 때 많이 들여다보는 잣대 중에 하나가 기대 수명이에요. Life expectancy. 왜냐하면 또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가난한 나라 아닌가 여부를 진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영아 사망률이에요. 북한 경제를 진단할 때 영아 사망률이 더 높아졌나 낮아졌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빈곤한 국가가 영아 사망률이 높고, 빈곤한 국가가 물론 식량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위생이라든가 이 보건, 의료 시스템, 이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그 나라가 얼마나 도약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잣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1990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향상되는 구간 동안 중국의 경우에는 유독 강하게 향상되어 왔다.
그만큼 보건, 의료, 방역 이런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나라로서 현재는 중국이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이만큼 성장한 것이다. 근데 중국에 대한 호평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IMF 보고서에 이 그래프 하나 빼고는 다 중국에 대한 악평밖에 없어요. 어떤 악평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그렇게 성장해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가장 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부채인 것이다. 중국 경제가 성장해온 것은 상당 부분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온 것이다. 그 부채는 household debt, 가계부채도 있고, 역시 government debt, 정부 부채도 있고, non-financial corporate, 당연히 가계기업 정부, 기업 부채도 있다. 가계기업 정부라는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다 부채를 끌어다가 집을 샀고, 부채를 끌어다가 건물 지었고, 부채를 끌어다가 인프라 지었다. 그렇게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이 부채의 덫에 걸렸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24년 1분기, 2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유독 이 빨간색 private investment 이 부분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4개의 부문을 쌓아 올린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4개를 쌓아 올리는데 각각의 기여도를 본다면 이제 investment, 기업의 신규 투자,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로 기여도를 오히려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만큼 신규 투자가 위축된 거예요.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된 거예요. 중국 경제가 신규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투자의 일부는 건설 투자, 일부는 설비 투자일 텐데 중국 경제가 뭐가 도대체 어려워서 기업의 신규 투자가 부진할까? 더군다나 중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만 했는데, 아직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기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왜 이렇게 신규 고정자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과연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지표 하나는 소비입니다. 중국이 이미부터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겠다. 외수 위주의, 소위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니라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꾀해 나가겠다. 그 내수의 핵심은 바로 소비인데요. 소비자의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급감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크게 밑도는 양상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desire to save, 저축에 대한 의사, 저축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저축률을 늘리고 저축 의지가 강해졌을까요? 그만큼 지금까지도 중국 경제가 위태위태해 왔지만 앞으로의 중국 경제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이 저축 의지가 강화된 거야. 불확실할 때,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할 때 더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래가 확정적이다. 나 이번에 취업에 성공했어. 대기업이야. 나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없으나 대출 이만큼 의존해서 차 한 대 뽑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일 때 대출을 의존해서 뭔가를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 앞으로의 기대가 불투명할 때, 지금은 소득이 있어도 앞으로 불투명하다고 생각할수록 저축하는 그 저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요. 저축, 여러분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을 해요. 그만큼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신규 설비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설비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규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유독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겁니다. 청년 고용이 어렵고 청년들은 소득을 영위할 수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소득이 있는 자도 저축을 하고 소비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중국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중국이 당면한 이런 경제 상황은 계속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025년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이 경제전망서의 대주제로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물건을 특정한 힘을 주면 구부러져요. 그죠? 이 나뭇가지를 구부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힘을 빼면 다시 제자리로 가요. 그죠? 근데 이 나뭇가지에 특정 힘 이상으로 줘버리면 나뭇가지가 구부러집니다. 그 이상의 힘을 주면 힘을 빼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원복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가 항복점의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이 될 만한 예인 거예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아예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국면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접어들어서 22년에 말이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2년에 제로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도 23년에 기록을 했다가 플러스로는 갔지만 0.6%예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적정 물가 상승률이 2%고 미국도 역시 2%예요. 뭐 선진국들이 보통 그 목표 물가를 2%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가 3.5%인 걸 감안해 보면 3.5%의 적정 물가, 목표 물가를 훨씬 밑도는 것, 그 격차를 감안해 보면 중국 경제로서는 이런 현상이 디플레이션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세계 국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보는 것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정말 가장 중요한, 가장 약한 고리, 최대 리스크 요인,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최대 리스크 요인이 뭐죠? 바로 부동산 침체예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 섹터, 소위 자산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다 비교를 해봐도 다 우하향이에요. 스타트, 소위 신규 착공 물량이 줄고 있어요. 세일스, 새로운 신축 건물에 대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런 것들, 세일스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real estate, fixed asset investment, 소위 부동산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바로 부동산 침체입니다. 실제 여러 도시별로 구분해봐도 나름 1선 도시, 2선 도시들은 그래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주택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은 중국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서 부동산 침체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헝다, 비구이유안 같은 그런 사태들을 얼마 전에 경험했고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본다면 중국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서 꼽을 수 있겠는데, 중국의 70대 도시들의 평균 주택 가격을 들여다보면 보세요. 21년 이래로 계속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중국 경제의 최대 악재, 최대 변수가 문제인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데 그 총력은 두 가지죠. 통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관점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래서 average funding cost,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조달 금리를 계속 낮춰주니까 은행들이 계속 펀딩하는 코스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공하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average asset yield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내려주고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면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동성 함정이죠.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이 독에 밑둥이 빠져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처럼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죠. 작동이 얼마나 안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인벤토리, 소위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 팔리지 않고 있는 집의 개수가 1억 채가 된다. 물론 중국 인구를 감안하면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억 채에 달하는 또 몇 천만에 달하는 집들이 아직도 판매가 안 되고 있다. 계속 쌓이고 있다.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집이 매각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쉽게 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을 공급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몰기지 이 마켓에 금리를 계속 내려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25년, 24년 하반기부터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에 진입하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 경제는 계속 이런 위기 국면, 위기 요소,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서 정말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놓일 때 한국 경제에 그 위험이 전이되거나 경기가 계속 둔화하는 국면에서 우리의 수출길이 막히거나 하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흐름과 진단을 명확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중국 경제의 모습에서 대응해 나갈지 디리스킹 해 나갈 것인지 그 위험을 우리의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어떻게 차단해 나갈 것인지를 더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